잭슨의 라이브입니다. 자, 후토크 들어갑니다. 자, 오늘 경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일단은 좀 젖잘싸네요. 젖잘싸. 예, 졌지만 잘 싸웠습니다. 뭐 진 경기니까 이 진 경기를 가지고 뭐 잘 싸웠다, 뭐 좋은 결과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죠. 졌으니까. 일단 졌으니까 아쉬운데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결과다. 그리고 나쁘지 않은 경기력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대회는 조 3위까지도 와일드카드로 16강에 올라갈 수 있는데 승점이 같게 되면 그 다음에 따지는 게 승자승을 먼저 따지는 게 아니라 먼저 따지는 게 조별리그 골득실 다득점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포르투갈은 지금 오늘 뛰는 선수 명단도 봤지만 쟁쟁해요. 이미 이번 대회 우승 후보 1순위를 꼽히는 팀 아닙니까? 이런 팀을 상대로 해서 한 골차로 0대1로 패배했다는 건 아쉽지만 나쁜 결과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는 결과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일단 최악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좀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후반전은 잘 싸웠어요. 후반전 괜찮은데요? 후반전 진짜 잘 싸운 것 같고 후반전은 일단 저는 정종용 감독의 선택을 후반 한 13분인가요? 오세훈하고 엄살라 어린 김신욱과 엄살라 발빠른 엄원상 선수 그리고 높이의 오세훈 선수를 동시에 투입시켜버렸어요. 난 이 선택 사실은 좀 약간 할 때 뭐 이렇게 과감해? 포르투갈을 상대로 해서 전반전 좀 힘들었는데 전반전 좀 우리가 좀 밀렸잖아요. 그래서 아니 뭐 이렇게 과감해 했는데 나이 어린 김신욱 막 오세훈이 그냥 높이로 막 포르투갈 뭉개버리고 그러면 또 엄살라 발빠른 엄원상 선수가 뒤에 공간 파면서 계속 또 기회 만들고 그러니까 앞쪽이 살아나니까 뒤에 있던 이강인 선수의 플레이메이킹도 살아나고요. 저는 이 과감한 정종용 감독의 선택이 후반전에 너무 돋보였고 또 그걸 실행해냈던 우리 선수들의 플레이도 좋았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번 대회 우리가 공격 조합이 좋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전세진, 조영욱, 오세훈, 엄살라, 엄원상 자꾸 엄살라라고 그래. 엄원상 4명이 자기 색깔들이 분명해요. 물론 한 명 한 명 떼어놓고 이 선수들이 어떤 뭐 대회 최고의 클래스다, 뭐 월드 클래스다, 아니면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부족함이 있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다 지켜봤으니 그러긴 하지만 조합 자체 모든 게 축구가 조합이기도 하지만 공격도 조합인데 어떤 조합을 짜냐에 따라서 전술적인 선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이번 대표팀의 특징입니다. 키 큰 오세훈, 발빠른 엄원상, 뭐 기술과 어떤 힘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전세진이라든지 아니면 조용욱 이런 이제 조합의 문제였는데 이 4명의 어떤 조합은 앞으로 우리가 대회를 치르면서도 상대나 흐름에 따라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전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이강인 선수 좀 저도 약간 몇 가지의 선입견 같은 게 좀 있었나 봐요.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뭐냐면 오늘도 확인했지만 이강인 선수 볼 예쁘게 차는 거 패스 뭐 왼발로 막 기가 막히게 킥 잘 차고 퀄리티 좋고 터치 부드럽고 턴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볼 예쁘게 찬다 잘한다 뭐 이런 얘기는 저도 알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죠? 이강인 선수 볼 예쁘게 찬다. 근데 또 한편으로 뭐가 있었냐면 왠지 잘 안 뛸 것 같고 왠지 수비 잘 안 할 것 같고 왠지 몸싸움 피할 것 같고 이게 되게 많았잖아요 우리가 다. 그래서 사실 저도 지난번에 할 때 리켈메랑 비교하면서 리켈메가 볼은 되게 예쁘게 차지만 수비에 대한 가담이나 몸싸움을 잘 안 하기 때문에 리켈메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 한 방 때문에 써야 되냐 아니면 수비 부담 때문에 빼야 되냐 이런 논쟁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강인과 묶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입견이었는데요. 아니 이강인이 이렇게 경기 많이 안 보셨군요. 뻘씨님. 아니 이강인 선수 경기 풀타임 경기를 많이 보셨나요? 뻘씨님은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강인 선수 풀타임 경기를 많이 본 분은 별로 없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기를 많이 봤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약간 트릭이에요.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뛴 경기가 저 코파 경기 제가 중계했습니다. 제가 중계를 했어요. 이강인 선수 중계를 했다니까요. 근데 라리가나 이런 데서 이강인 선수가 풀타임을 많이 뛰었어요? 이강인 선수가 우리가 직접 이렇게 스페인 발렌시아에서 뛰는 게 아니면 별풍선 볼 수 있는 게 70개 별로 감사합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이강인 선수 플레이를 90분 동안 많은 경기를 못 봤다니까요. 제가 어떻게 봐요? 저도 못 보죠. 그러니까 그냥 가끔씩 하이라이트 올라오고 코파 대회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코파 델레 같은 거 하면 저도 중계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뭐 한 교체로 투입하거나 이렇게 좀 뛰는 걸 보면 볼 진짜 예쁘게 차네. 왼발 잘하네. 이 정도는 알았는데 뭔가 이렇게 풀타임으로 뛸 때 이 선수가 보여주는 에너지 파워 같은 걸 잘 못 봤거든요. 솔직하겐. 솔직히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이번 되게 호기심이 많았잖아요. 되게 궁금한 거야. 아니 발렌시아가 그 천하의 발렌시아라는 스페인의 라리가의 팀이 그 명문 팀이 바이아웃 이 선수 데려가려면 최소 이만큼의 돈을 주지 않으면 이 선수는 데려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라인을 딱 치는 게 마지막 치는 게 그걸 바이아웃 조항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1,000억을 걸었어요. 1,000억을 이강인한테. 저도 포함 다 여러분들도 궁금한 거지. 아니 바이아웃을 유럽의 팀이 1,000억을 걸었는 선수 도대체 공을 얼마나 잘 차면 바이아웃을 1,000억을 거는 거야? 그것도 1,000억 건 시점이 만으로 17살 때였어요. 지금 만으로 18이고 이강인 선수가 오늘 현재 만 18살 선수입니다. 도대체 그 나이 어린 선수에게 1,000억을 바이아웃 건 거는 도대체 어떤 선수? 근데 경기를 보려고 해도 마리셀리노가 안 뛰게 하네. 팀에서 발렌시아에서 뛰어도 짧게만 뛰게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 벤투 감독도 대표팀에 불렀는데 1분도 안 뛰게 해가지고 또 못 봤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때에서 벤투 감독이 욕 많이 먹은 거 아니에요. 자기의 판단보다도 훨씬 더 많은 욕을 먹었는데 거의 뒷배경은 이런 거예요. 야 제발 이강인 한번 좀 보자. 도대체 1,000억짜리 선수는 볼을 어떻게 차는지 보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손도원 80님 중계방에서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벤투 감독 그거자 5분 뛰게 하는 게 어렵냐?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함들이 있던 거예요. 볼을 잘 찬다는데 1,000억을 걸었다는데 도대체 이 선수는 볼을 어떻게 차는 거야? 온전하게 대회를 하나 치르는 걸 보고 싶어. 온전하게 뭐 이렇게 쭉 하는 걸 보고 싶어.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 대회가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뛸지가 사실 궁금한 거예요. 그냥 호기심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특집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기심과 기대가 너무 높아서 오히려 이게 이번 대회에 만약에 조금 결과가 안 좋거나 이러면 높은 기대와 호기심만큼 상처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봤더니 별거 아니네. 만 18살짜리 선수에게 뭔가 이렇게 딱 그냥 결정해버리는 평가들 하지 말자. 딱 잘라서 아예 끝났어 얘. 아니야 뭐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저도 호기심도 많고 기대도 크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 정도로 일단 호기심이 높았다는 거예요 다들. 예, 높았는데 그것은 기적의 시작이다. 오늘 보면서 느꼈던 게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똑같죠. 여러분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를 왜 유럽에서 발렌시아에서 기대를 하고 유럽에서도 이렇게 기대를 하지. 볼을 일단 예쁘게 차네요. 볼 진짜 킥에 딱딱 잡고 막 왼발로 딱 뿌려주고 난 탈압박 하려고 하고 볼 터치 이런 거 좋네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약간 선입견과 편견이 있었나 봐요. 리켈메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했던 건 몸싸움을 막 던지네. 누가 몸싸움 안 한다고 그랬어요? 이강인이.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가 서로 모르고 막 그냥 얘기한 거라니까. 네. 이강인 누가 몸싸움 안 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강인이 누가 수비 별로 안 한다 그러고 엄청 하네. 그리고 약간 한편으로는 조금 거칠다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하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안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뭐 딱 보면서 이거 나도 선입견이 있었구나. 예쁘게만 볼 차는 선수라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네. 저돌적이고 싸우고 막. 저도 그랬다니까. 인정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고백한다 그랬잖아요. 저도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다고. 예. 그래서 거기서 막 몸도 던지고 막 투쟁력도 강하고. 예. 예. 일단 그래서 이강인 선수에게 좀 그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진짜
좀 오히려 카드가 걱정될 정도로 너무 약간 던지는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강인 선수 잘한다. 예, 이런 거고 또 한 명 전 최준 왼쪽 윙백 봤던 연세대학교 대학생 선수. 오 잘하네요. 잘하네. 사실 우리가 대표팀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축구계가 이 좌우 풀백들을 구하려고 되게 노력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뭐 수비도 해야 되고 오버랩해서 공격도 해야 되고 체력도 엄청 강해야 되고 막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쪽 측면 선수들에 대한 고민들이 다 많은데 대학생 선수라고 하는 걸 감안했을 때 최준 정말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황태현 선수의 오른쪽 윙백은 원래 약간 팀 플레이어고 수비적인 선수고 왼쪽 윙백인 최준은 좀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준이 왼쪽에 쓰긴 하지만 오른발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른발로 접고 약간 좀 패턴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그냥 왼발만 쓰면 쭉 가서 크로스, 쭉 가서 크로스, 쭉 가서 크로스만 할 텐데 오른발을 쓰니까 접고 올린다든지 이런 걸 좀 하는데 패턴도 그렇고 수비도 괜찮네요. 네, 속도도 괜찮고 오늘 최준 괜찮다. 네, 최준 괜찮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명의 발견은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저희가 좀 몰랐거나 오해했던 거에 대한 새로움이었다고 한다면 최준은 그냥 사실 대학생 선수니까 우리가 또 많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봤는데 뭐 그동안 특징이나 이런 것만 쭉 분석하고 있었는데 정말 잘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쉬운 부분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쉬운 부분. 네. 아쉬운 부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보면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드필더 조합의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수비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크게 보면 자 그래서 뭐부터 해볼까요? 미드필더 한번 볼까요? 미드필더가 우리가 오늘 선발 라인업을 보면 이강인, 그다음에 고재현, 그다음에 김정민 선수 이렇게 세 명이 들어갔어요. 세 명의 선수가 좀 들어갔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세 명의 선수들은 다 수비적인 선수는 없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는 없어요. 홀딩 미드필더는 없습니다. 네, 홀딩 미드필더는 없어요. 고재현 선수도 공격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어요. 이강인은 뭐 또 말할 것도 없고 김정민도 사실 좀 더 공격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는 선수죠. 근데 오늘 포지셔닝만 놓고 봤을 때는 김정민 선수가 약간 홀딩 역할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 과부하가 생겨버렸어요. 예. 상대는 포르투갈이 볼을 굉장히 잘 쳐요. 미드필더 압박이 좋은 팀이어서 특히 전반전엔. 그런데 홀딩이 없고 세 명 다 공격적인 스타일만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압박에 당해버렸어요. 네. 미드필더에서 너무 밀려버리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도 싸워야 되고 남아공도 두 번째 상대로 싸워야 되는데 미드필더의 조합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김정민 선수는 저 위치에서 주전으로 뛰게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 위치를 차라리 고려대학 다니는 정호진 선수처럼 약간 좀 수비력이 강한 선수를 세운다든지. 그러니까 저 약간 3백 바로 위에 있는 김정민 선수의 위치라고 한다면 그 위치에서는 두 가지죠. 수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후방 플레이메이커처럼 딥라인 플레이메이커처럼 피를로처럼 그 위치에서 기가 막히게 전진 패스를 툭툭 찍어 차준다든지 이 두 가지가 돼야 돼요. 두 개가 다 잘 되면 페르난지뉴처럼 가장 좋은 선수가 되는 거고 두 가지를 잘 못하면 조르지뉴 되는 거예요. 조르지뉴 수비도 안 되고 뭐 패스가 많다고 하지만 다 옆이나 뒤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는 게 잘 안 되는 조르지뉴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김정민 선수가 오늘 패스 능력이라든지 수비 커버가 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선수를 대체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성을 달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높이를 달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미드필더에 있어서 아쉬움이 좀 있었다. 미드필더가 잘 안 되니까 전반전에 미드필더가 밀려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전방이 고립되죠. 당연하게. 미드필더에서 빌드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되면 당연히 투톱은 고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드필더에서의 고민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비 불안이라고 하는 측면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 대회 왜 3백을 썼을까요? 상대 강하니까 포르투갈처럼 아르헨티나처럼 남아공 잘 모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수비적인 준비를 한 건데 수비수들의 오늘 플레이 특히 전반전 뭐 후반전에 그래도 좀 나아졌는데 전반전에 우리가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자꾸 뺏으려고 덤비는 수비들 그리고 우리가 공격이 잘 되거나 흐름이 좋으면 밸런스를 깨고 너무 지나치게 올라가는 현상들이 일어나요. 네. 너무 지나치게 올라간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라인도 약간 흥분해서 올라가고 개인도 흥분해서 자꾸 볼을 뺏으려고 전진합니다. 볼을 뺏으려고 앞으로 튕겨나가요. 그러면 공격수는 볼 주고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비도 흥분하지 말 것.
지나치지 말 것, 덤비지 말 것, 이런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쁜 결과는 아니고 이 정도면 의미를 담을 수 있는 결과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의 보지 못했던 다른 것도 봤고 최준의 어떤 발견도 있었고, 하지만 우리가 미드필더 김정민 선수를 포함을 해서 미드필더 쪽에 좀 고민이 있다. 그리고 수비 라인에 있어서 좀 덤비거든지 라인을 잘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오늘 경기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것도 있다. 물론 나중에 요건 한번 얘기하고 싶은데, 이강인 선수가 뛰는 클래스를 보니까 나중에 손흥민 선수랑,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커서 더 많은 경험도 쌓고 프로리그에서 안정적으로 뛰고 지금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되게 많은 건 확실히 느껴져요. 커가지고 나중에 손흥민 선수하고 대표팀에서 진짜 월드컵 준비하면 볼만하겠는데요. 자, 좋아요, 구독 걸립니다. 알람 들어갔어요.